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저번주에 이어서 감염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할 건데요. 음, 감염의 위험의 요소에서는 감염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숙주의 건강, 그리고 손상 유형 및 위치, 그 다음에 기타 연관된 감염, 그리고 제공받은 치료 등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 위험 요소는요. 숙주의 건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환자들.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강이 정상인보다는 당연히 나쁘겠죠. 악화된 상황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면역력의 악화는 감염의 강화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원래 앓고 있던 병 때문에 병약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 원래 있던 병균들하고 이 면역체계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하고의 그 면역체계하고 이 다툼이, 조금 정상인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역체계가 발동되고 이 외부 병용체, 바이러스나 세균하고 싸우는 힘이 약화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호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암부터 해가지고 에이즈 같은 것들, 여기에도 당연히 감염에 매우 위험한 인자로 포함이 된다. 질병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흡연은 이 혈관 수축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니코틴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상처가 난, 손상이 발생한 신체 부위에서의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는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해서 원위부 사지의 감염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원위부 사지라고 하게 되면 말단 부위 있죠?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가 어딜까요? 손끝이랑 발끝이 되겠죠? 그쪽 부위에 이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흡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 때문에, 이런 작용 때문에 상처가 더지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는데,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이외에도 통풍 치료제 콜키신, 뭐 이부프로펜 이런 것들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고요. 염증 반응은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외부의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 병원체를 이겨내고자 면역체가 적절하게 반응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 그 정상 반응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먹고 상시적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들 여기 약물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약물명들은 굳이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리학, 3학년 되면 양리학을 배우거든요. 그때 얼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약물들을 외운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상 유형에 대해서도 그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폐쇄성 손상이랑 개방성 손상이 있었죠. 당연히 개방성 손상이 외부의 병원체를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감염 경로를 열리게 만드는 상처 유형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좀 더 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천자상 혹은 관통상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의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칼 같은 거, 칼을 환자에게 찔러버리는 상황에서는 칼 근처에 있는, 칼에 붙어있는 병원체들, 그리고 내 피부에 붙어있는 병원체들이 내 몸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잖아요.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감염이 그냥 즉각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외에도 이제 벗겨진 상처, 결출 상처 같은 경우도
피부판이 바로 이제 장갑처럼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 노출이 매우 넓은 면적에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의해서 감염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 떨어져 나간 피부판 같은 경우에는 혈액 공급 자체가 어렵겠죠. 혈관들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자 손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 여기에, 넓은 범위에 걸쳐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앞자 손상, 그리고 여러 손상 같은 경우에는, 세균 증식의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뭉개져 버린, 신체에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목 같은 걸로 뭉개져 버린 상황에서, 적절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죠. 넓은 범위에 걸쳐서 신체 조직이 손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포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적절한 면역체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뭉개져 버린 상황에서는, 피가 다, 체액이 밖으로 외부에 다 노출되거나 제거되면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피나 체액이 여기 고여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습한 공간에서 바이러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곰팡이가 되겠죠. 곰팡이균 이런 것도 잘 자라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그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한이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상처 부위, 그가 우리 신체 부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처 부위에서도 어느 쪽에 다쳤느냐, 그러니까 얼굴에 다쳤느냐, 뭐 발끝에 다쳤느냐에 따라서 상처의 감염의 위험성도 그렇고 상처의 회복 속도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굴이나 머리, 두피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발생하더라도 매우 많은 양의 혈관을 분포하고 있기도 하고 혈액이 지나가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하게 풍부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하고 쌀만한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 손끝이나 발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여러분들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발이 가장 많이 시렵잖아요. 그죠? 손이 가장 많이 시렵잖아요. 그거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심장에서 먼 곳까지의 혈액 공급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겨울철에 이 추위를 몸 안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 수축한 혈관 때문에 혈액은 더욱더 더 많이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좀 추위를 차가워지는 손과 발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대로 감염에 적용하게 되면 외부의 병원체가 손이나 발끝에 침투하게 됐을 때 적절한 혈액 공급 그러니까 얼굴보다는 머리보다는 부족한 혈액 공급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보긴 합시다. 자, 오염되지 않은 판금이나 칼 같은 경우, 칼같이 깨끗한 물체에서는 상처 부위에 소량의 세균만을 옮기기 때문에 감염이 유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녹슨못에 관통상을 입은 사람, 천자상을 입은 사람이랑 쇠못, 깨끗한 못에 관통상을 입은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염 위험성이 높을까요? 당연하게도 녹슨못에 천자상을 당한 사람이 감염 위험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관통된 물체 혹은 손상 일으킨 물체에 의해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세균의 함량, 절대량에 따라서 감염 위험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기 오염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러운 물체에 내가 찔렸느냐 깨끗한 물체에 찔렸느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하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만 하시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 치료의 유형 내가 치료를 할 때 얼만큼
무균수를 시행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감염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들 장갑 같은 거 끼잖아요. 수술할 때. 수술할 때 장갑 안 껴도 되죠. 원래는 장갑 안 껴도 됩니다. 근데 끼는 이유는 뭐냐? 내 손, 이 의사의 손에 붙어있는 세균들이 환자에게 침투하게 되면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이 광범위한 감염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어차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수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꼭 끼고 마스크를 꼭 끼고 이 안경을 끼고 하는 것들, 물론 본인을 의사 자체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기도 하지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착용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멸균된 오염되지 않은 장비들을 사용해야지만 환자의 감염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굳이 책을 보지 않으셔도, 읽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이제 봉합이랑 스테이플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꼬맨다고 얘기를 하죠. 찢어진 상처를 꼬매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좀 더 크게 됩니다. 그대로 개방하는 것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염에 노출되면 외부에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찢어져가지고 피부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서 다치게 된다면 여기 이 부분이 내부에 있던 장기들이 외부에 노출되게 되는데 노출되면은 감염원에 의해서 쉽게 침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침투된 상황에서 피부를 덮어버리는 거죠. 봉합은 이렇게 찢어진 상태를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봉합하기 전에 소독은 충분히 하겠지만 원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산소가 적어지게 되고 추가적으로 외부에 노출된 것보다는 외부에 노출되면 여기 건조되잖아요. 건조되고 딱쟁이가 이렇게 생길 건데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근데 여기는 딱쟁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 대신 혈관들이나 이런 세포들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증식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무슨 상황이 되느냐? 습유 상태. 말 그대로 그냥 습기가 많은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습기가 많으면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그 여름철 곰팡이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세균이 범식할 만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봉합 같은 것들 꼬매는 상황 자체가 감염 위험성을 더 크게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꼬매게 되면 병원에서 계속 이럴 거예요. 다음날 또 와서 소독받아라. 다음날 와서 또 소독받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깨끗하고 보호함이 잘 되고 감염 위험성이 적으면 소독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꼬맨 다음에 어차피 이 상처 부위가 깨끗하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계속 부르는 이유는 이게 깨끗하지가 않고 계속 세균을 번식할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와서 소독을 받으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내용이 이제 항생제인데요. 여러분들 항생제 계속적으로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항생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성 때문에 외부의 병원체,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 들이 침투했을 때 적절하게 우리 몸이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서 감염이 심하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항생제를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맨 마지막에 설명해주고 있는 거는 항생제를 자주 드시는 분이 아닌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항생제 계속 투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됐을 때 항생제 투여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으로 병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감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궤저하고 파상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가장 흔한 형태의 상처 감염 합병증?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궤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하고 드물게 발생되는 손상의 합병증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거는 신체가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계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요 가스 계절근이 대표적인 이 계절을 일으키는 삼기성 세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부분 뒤쪽에서 이제 파산풍을 할 건데, 여기 가스계주균의 앞부분에 있는 영문 단어하고 그 파산풍의 앞에 있는 영문 단어하고 동일하죠, 그죠? 그 형태가 그 세균의 형태가 세균 자체는 틀리지만 형태나 분류를 따져봤을 때 비슷한 군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로스트리움 퍼퓨젠스라는 것과 이제 테타니 대부분 이제 앞부분은 얘기 안 하고요. 퍼퓨젠스 그다음에 테타니 이런 얘기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테타니에 걸렸다 싶으면은 이제 파산풍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 퍼퓨젠스다라고 하게 되면 괴제군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어는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응급구조사로서 활동을 했을 때 많이 듣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가스제저근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처 깊숙이 가스를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하기종을 유발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피부 안에는 공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가스계주균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없는 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밑에 이렇게 공기가 차여져 있는 상태를 피하기종, 말 그대로 피부 밑에 기체가 존재하는 동그랗게 모여져 있는 상태를 피하기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가스가 피부 밖으로 유출되면서 강한 악취가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번식력을 보이고 전체 사지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사지로 퍼지게 되면 당연히 폐혈증과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전시적으로 이 병균이 다 퍼지는 거예요. 원래는 다리에만 이 가스계절균이 있었는데 점점 세균이 강화되고 번식하면서 다리에서 무릎에서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머리까지 다 이렇게 퍼지는 거죠. 다 퍼지면은 당연히 이 폐혈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 부위를 절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외과치료, 고압 산소요법 등을 통해서 초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스계제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계저균은 초기에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요거 이어서 문장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하기종이 있다, 냄새가 난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산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파산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것도 현기성 세정 거의 리듐이라는 이 앞글자는 거의 동일한 단어고 얘기를 했죠. 그 마찬가지 현기성 세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세균이 독소를 생성해서 광범위하고 고통스러운 불수의적 근육 수축, 그러니까 신경계에 작용하는 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단계의 진찰 시 하악의 개구장애라는 말이 있는데, 아래턱에 벌릴 수 없는 상태 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턱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입을 씹잖아요. 음식 먹을 때 옆에 그 옆쪽에 보시면 저작근이라고 해서 씹는 근이라고 하나요? 신용으로는 그 근이 있을 텐데, 이 근을 이완하지 못하게 강하게 이제 수축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입이 벌어지지 않겠죠. 이게 매우 특징적인 겁니다.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파산풍에서 테타니는 개구장애가 있구나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파산풍균에 해독제가 있지만 요거는 혈중의 독만 중화시키고 신경 말단에 발생한 독소 분출까지는 중화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파산풍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 계좌하고 파산풍 같은 경우에는 구분할 때 얘는 치료가 가능하고 얘는 예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쉽죠? 그 대신 얘는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되고 얘는 예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하게 이 두 가지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손판 접종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방 접종하게 되면 적어도 10년 동안 항체가 유지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유지되니까 이 주기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이제 10년이 되겠죠. 10년마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파상풍을 언제 맞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매우 오염된 상태의 물체에 의해서 관통상을 당하거나, 개파성 상처가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읽어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 그 밖에 합병증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지혈장애입니다. 지혈장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정상적인 지혈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아스피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항응고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혈액들이 딱딱하게 뭉쳐서 응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응고 과정 자체를 방해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중증 외상을 입거나 주요 외과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에는 응고 시간의 지연으로 나타난다. 응고 시간이 지연되니까 뭘로 발생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혈장애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쿠마린이나 헤파린 같은 것들이 있고, TPA나 스트레토키나제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혈전 용해제예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응고 과정, 딱딱하게 피가 굳어버려서 지혈을 시켜버렸는데,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 굳은 응배를 녹여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물로 녹여버린다 하면 막혀져 있던 부분이 뚫려버렸으니까 다시 재출혈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것들은 혈우병이 있는데,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병리학에서 좀 더 다시 배우실 거긴 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혈우병 환자는 응고인자 중에 유전학적으로 응고인자 중에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응고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출혈이 있는데, 재출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지혈을 했고 처치를 했고 환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환자가 과도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치고 난 후에 일회용 밴드를 사용하거나 혹은 드레싱 꺼지로 감아 놓은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활동할 경우가 있죠. 특히 어느 부위? 손 부위. 손에서 요리를 하다가 찢어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손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만들어진 혈전들이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혈관에서 혈액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했던 재출혈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재출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환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재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혈이 어느 정도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즉각적으로 그냥 지혈을 도와주고 있는 드레싱 제제를 떼어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꺼즈를 가지고 지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0초, 1분 지나고 난 후에 지혈이 다 되겠거니 하고 딱 떼버리게 되면 다시 피가 나기 시작하죠. 이런 경우도 이제 재출혈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처치유 지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상처치유 과정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만성질환자 환자, 이런 것들은 다 상처 과정, 지혈 과정이 다 지연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처 연령분들이 기존에 있던 질병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데 소모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처에 대해서 회복하거나 혹은 새로운 상처가 생겨났을 때 외부의 병원체하고 싸울 때 제공될 수 있는 산소와 영양분의 정도가 정상인보다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건 다발성 손상이긴 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다발성 손상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손상이 하나만 있으면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저기 많이 다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칼로리의 절대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 다친 환자하고 두 개 다친 환자, 세 개 다친 환자, 당연히 이 상처의 치유 과정 혹은 상처가 치유되는 이 기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딱쟁이가 생겼는데 저번주에 설명드렸죠. 딱쟁이가 생겼는데 가려서 이렇게 긁었더니만 이제 그 빨간색 원래 있던 피부 색깔보다는 조금 하얗거나 빨간색 피부가 이렇게 있고 잘못 뜯었을 때는 이제 피는 안 나지만 이제 노란색의 고름과 비슷한 체액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거는 이제 상처를 당연히 치료할 때는 멸균된 거즈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구획중을 보셔야 되는데 구획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